안녕하세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네,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창체 시간에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독도가 도대체 왜 우리나라 땅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훑어보려고 해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뭐 일본 사람을 만났든 아니면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는 꿀팁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요즘에 일본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 네, 오늘도 뉴스에서 좀 나왔었는데 시사나 아니면 이슈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뉴스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WTO 제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멋있는 독도를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게 독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독도는 크게 동도하고 서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89개의 굉장히 작은 섬 같은 게 이루어져 있어서 총 91개, 그러니까 9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독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올 건데요. 이거는 JTBC에서 김구라 씨가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망나가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그날에 독도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살짝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竹島は日本の領土だ。お前らが好きにできる場所だね。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케시마는 뭐 일본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速度とちゃうからな。竹島やからな。ガール竹島や。ガール何だお前ガールあガールあれお前これ島根県庁ってな。 만도마로 문화로 어떻게 그러서야 양식도 안 나서 한국은 단순이기 때문에 特とどちらの国の領土だと日本だと思います。まあ、江戸時代からのいろんな沿線を見てると竹島ってもともと日本の領土だったしこれからも多分そうであろうと。まあ主張してるというよりか当然のことだっていうふうに日本の政府は考えてますよ。それを日本の領土でないとかあるとかっていうふうに考えること自体がおかしい。でももともとその固有の日本の領土だっていうのが日本の見解ですよね。中学校の地理で竹島のことやって日本と韓国がその竹島についてなんか取り合ってるみたいなそういうことは授業で習いました。竹島がどこにあるか分かりますか？なんかやっぱりこれ分かりません。とか情報は確認ですか？いや、それは分かんないですね。分かんない。どこにあるかとかも分かんないんですよ。나요? 좀 약간 충격적이죠. 네.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뭐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었고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일본 우익들도 존재를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한들 진짜 직접적으로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충격적이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이제 반면 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우리가 왜 독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독도는 어디에 있는지, 독도는 도대체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해서 좀 더 즐길 수 있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들고 왔고요. 제가 역사 교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딥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독도는 언제 일본의 땅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러일 전쟁 중입니다. 네, 러일 전쟁 중에 갑자기 왜 우리나라 뜬금없이 독도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그 당시에 한반도를 두고 대한제국을 두고 싸웠거든요. 그게 1904년에서 5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때 일본이 생각을 한 거지. 아, 이곳이 독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일본에게 강탈당한 땅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해둘까요? 요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빼앗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현재 이렇게 가르치고 있대요. 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불법 점거하고 있지 않죠. 두 번째, 이곳은 분쟁 지역이 아니에요. 네,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좀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미워서 우리나라만 타겟팅을 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은 정말 많은 나라하고 국제적으로 영토 갈등을 여기저기서 빚고 있는데요. 뭐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뭐 생카쿠 이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중국명은 다오이다오라고 불리는데요. 거기 뭐 그 다음에 뭐 타이완, 필리핀 이렇게 해서 참 많은 나라들하고 영토 갈등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일본은 이 영토 갈등 안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disputed라고 하는 말이 될 텐데 이 disputed한 곳으로 하나를 점령을 하고 싶은 게 독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돼. 자,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혹은 일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예요.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와서 야, 이 집은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 집은 내 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저씨 나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래서 법정 가서 한번 가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치, 말이 안 되죠. 왜?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누군 권리의 권리 분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거니까. 내 집이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 그리고 영유권 분쟁은 있다 없다? 없지. 그리고 외교 교섭 필요 없어. 사법적 해결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입장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럼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땅인데? 라고 하면 후루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독도는 어디 있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현재 우리나라 동해 최동단에 있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안에 소속된 도서, 섬이다. 여기서의 섬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뭐 중요해요? 울릉도 옆에 독도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울릉도하고 역사적으로 독도를 하나로 뭉치로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울릉도 돌려주면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독도도 돌려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울릉도 안에 부속 도서로서 취급을 했었구나. 언제부터 알고 있어요, 우리. 삼국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였다? 그렇지. 신라 지증왕 혹은 지증마리간 13년 512년에 하슬라주라고 하는 주의 군주였던 이사부가 우선국, 즉
울릉도를 정벌했고 정복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때 우산국 울릉도가 신라의 부속 도서가 들어왔듯이 거기에 부속 도서인 독도도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잘 나오는 말이 요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이라고 하는데 역사 선생님이 좀 이제 약간 투머치하게 설명을 하자면 세종실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 왕조실록 중에 하나고요. 그 안에는 지리지라고 해가지고 따로 지리에 대한 모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우산, 독도하고 무릉, 울릉도는 두 개의 섬인데 울진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 울진 바닷가, 포항 옆에 있는 바닷가 정동쪽, 그러니까 동해 한 바다 가운데에 있어.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 아, 쌤 이거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울릉쪽, 울릉도, 동남쪽, 뭐 백길 따라 200. 아, 외로운 섬 하나 이런 식의 노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 잘 보세요. 멀지 않으면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고요. 당연히 독도에서 울릉도도 보입니다. 길이가 보세요. 죽변이라고 하는 거 알죠? 죽변. 죽변에서부터 울릉도까지 130.3km. 그러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4km. 그러고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 오키섬인데요. 오키섬은 157.5km. 아무리 맑아도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우리는 울릉도에서 보인다니까요. 이거 서경덕 교수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이는구나.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망원경이 없었을 때도 보였구나. 즉 저 섬은 어느 나라 섬이다? 우리나라 섬이었다. 일본의 섬이래요. 큰일 날 뻔. 신라의 섬이었다. 그리고 그 신라가 통일신라가 되고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섬이다. 우리나라의 영토다.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어떤 이제 장관이 망언을 하나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오키섬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야. 가장 가까워. 독도가. 그러니까 독도는 뭐야?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하면서 미야코시 장관이라고 하는 일본 그 장관이 영토 담당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서경덕 교수님 좀 이따 영상을 좀 보게 될 건데 서경덕 교수님이 공부 좀 하세요 라고 하면서 우편을 보냈다고 해요. 이제 거기에 나온 지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야,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4km, 오키섬에서 157.5km. 야, 거의 2배 아니요 이거? 자, 공부 좀 하세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신라시대에는 울릉도의 부속도사였던 독도가 들어왔고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가까워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서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지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그 책에 수록된 지도인데요. 현존하는 인쇄본 단독 지도 중에서는요. 가장 최초의 것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 지도에는 뭐가 보이냐면 오류가 있어요. 오류 눈에 보이세요? 16세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생각해봐요. 거의 500년 전이에요. 진짜 거의도 아니네. 이 딱 510년 전에 그린 그림이네요. 보이세요? 네, 우산국, 울릉도 두 개가 바뀌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독도하고 울릉도가 바뀌어 있구나. 그런 거는 그 당시 것이니까, 네, 최초의 것이니까 뭐 센스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다음 성호사설에 실린 글인데요. 이 성호이 우리가 조선 후기에 가장 뭐 유명한 실학자 이렇게 꼽으면 꼭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성호사설 쓰신 분인 이익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읽어볼게요. 그는 영웅 호걸이라고 생각한다. 미천한 군졸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강적과 결어,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토지를 수복했으니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지금 성호이익이 그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우리 독도를 배우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배우는 그분입니다. 이름? 네,
안용복입니다. 네, 안용복에 대한 글인데요. 안용복은 한마디로 기록은 없어요. 거의 기록이 없는데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그 성우 사설에 나온 글에 이익 선생님이 그는 동래부의 노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래부는 지금 현재 네, 부산이고요. 그래서 부산 지역의 노군, 노젓는 수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부였는데 무역도 좀 하고 그다음에 물질도 좀 하고 물질이라는 것은 어부죠. 그러니까 어부일도 하고 했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도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평민 이하일 것 같아요. 평문 이하. 네, 양반이나 중인층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안용복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요걸 위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래요. 조선이 세워지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고려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끝까지 믿고 충신처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섬에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조선에 반대하면서 있을 것도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려 시대에서 제일 마지막에 왜구가 굉장히 많이 쳐들어오거든요. 일본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섬을 차지하는 게 싫어서 조선 초부터 시작해서 조선 거의 후기까지 무슨 정책이 시작이 되냐면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됩니다. 빌공자, MT 영어로 하면 도는 섬도자, 그러니까 섬을 비우는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섬에는 살 수가 없어요. 섬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공도정책. 그래서 공도정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어부 일을 하거나 할 때 그냥 한 번씩 그 섬에 가서 방문하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용복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가서 이제 물질을 한다고 또 독도 근처를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어부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어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권리도 있는데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안용복보다 일본 속의 쪽수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일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끌려갑니다. 일본으로. 근데 일본으로 끌려가서도 굉장히 당당함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때 끌려갔을 때 이제 오키섬에 이제 갔을 때요. 오키섬에 이제 도주 보고 야,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야? 울릉도가 어느 나라 땅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에 영주가 무서워가지고 그지? 이거 누구 땅이지?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에도막부,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을 다스리던 막부한테 질의를 해요. 이 땅 누구 거예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에도막부에서 이제 답변이 내려온 거야. 야, 그 땅 조선 땅이니까 애들 들어가지 말라 그래. 우리 애들 가지 말라 그래. 라고 하는 답변이 내려옵니다. 그걸 서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서계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당당히 들고 안용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딜 들어가요? 대마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요. 이게 1693년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마도주가 이 서계라고 하는 이거 외교 문서거든요. 그걸 계속 조선 정부에게 안 주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용복 선생님이 꾀를 냅니다. 이 자식들 안 되겠어. 내가 서계도 받고 이렇게 확신을 받았는데 왜 이게 답변이 확실히 공식적으로 오지 않는 거야? 이래가지고 거의 파티원을 모집하듯이 사람들을 막 모아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당당히 건너갑니다. 가가지고 또 옥기섬에 들어가죠. 야, 옥기섬 도주. 야,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줬던 그 서계 있잖아. 왜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당당하게 했으니까 돌아오면 야, 금이 환영했다라고 해서 박수 받고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뭐 했어요? 공무원 사칭했죠.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너무하잖아. 그래서 아까 성우 이익 선생님이 쓴 글이 그거예요. 이 사람 너무 안타깝다. 영웅 호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도 있고 사람들이 안용복이 한 일도 굉장히 가상하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이제 감형해가지고 유배형으로 감형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그 외교 정책에서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사라질 뻔했기 때문에 거의 위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위인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 이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야, 진짜 공도
섬을 비우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래 영토를 지키는 것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수토 정책이라고 해서 지킬 숫자의 영토 토자에서 수토 정책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한 19세기 중반쯤 되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안용복 선생님이 되게 큰 약간 획을 그었구나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독도 얘기할 때마다 안용복이 나오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일본이 가장 뼈아파하고 가장 싫어했던,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국 접양 지도를 막 그 김구라 씨가 건네주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우익들한테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보라고 하는데 안 보려고 하죠. 왜? 이게 진짜 뼈 아프잖아요. 1785년에 일본의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것인데요. 여기에는 색깔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란색, 일본은 핑크색, 약간 붉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넣었는데 보시면 딱 보이죠? 울릉도하고 독도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네, 우리나라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18세기 말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더 빡치는 일인가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서,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이 태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했을 때로 얘기하면 국회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가? 네, 일본의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한 1500년 가량 가장 중요한 기구였던 곳이 태정관입니다. 조선으로 얘기를 드리려면 조선의 의정부입니다. 조선의 의정부에서 발행한 명령서가 이래요. 일본 어민들이 불법 침입을 계속해서 계속 물고기 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이제 수토 정책 한다고 우리도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일본에 항의를 해요. 그랬더니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1877년에 야 이거 울릉도 독도 가지마 라고 하면서 자국 영토가 아니다라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이 지시를 너무 깔끔한 글씨체인가요? 네, 그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일본은 무시하고 싶어하는 지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1897년에 광무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대한제국이 들어서거든요. 그러고 나서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서는데요. 칙은 황제 칙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 제41호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관보에 실렸다라고 하는데 관보 요렇게 한자 요렇게 적어요. 관보에 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보에 실렸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관보는 국내 그리고 국외 국제적으로도 알리는 거고요. 이건 법령입니다. 네, 황제의 명령이니까 법령이죠.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지금 바로 뒤에 페이지 슬라이드에 나올 건데 시마네 현에 있었던 고시하고는 완연히 다릅니다. 시마네 현에서 잠시 이렇게 발표한 알림처럼 발표한 고시하고는 완연히 달리 이거는 국제법, 국제적으로도 알리는 것, 국내적으로도 알리는 것, 그리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땅땅땅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이것이 1900년 10월 25일에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나라는 뭘 한다? 무슨 날을 지킨다? 그렇죠. 독도의 날을 기념한다 라고 합니다. 1900년 10월 25일. 그러니까 독도의 날은 언제? 10월 25일이고요. 그 경상북도는 특히나 독도를 가지고 있는, 독도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무엇을 기념하냐면 독도의 날뿐만 아니라 독도의 달이라고 해서 10월 전체를 독도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센스. 그렇죠. 자, 그 다음 뒤에 이제 아까 뒤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마네 현, 이거를 애들한테 읽으려고 하면 맨날 시네마 현이라고 읽는데 아니에요. 시네마 아니고 시마네 현. 네, 시마네 현에서는 고시 40호가 1905년 2월 22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날 다케시마의 날로 아까 기념하고 있는 그 날이었어요. 이거 러일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당연히 국제법상으로 불법입니다. 왜? 우리나라 1900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땅이에요. 수천 년간 우리나라 땅. 그래서 한국 영토 강점에서 막 최초로 빼앗긴 강점당한 땅 어디? 독도. 그렇구나 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럼 왜 일본이 잠깐만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혹시 일상오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했나요? 이완용을 위시한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체결시켰던 5명의 도적대와 같은 적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박재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이런 글을 1906년 5월 20일에 적었어요. 야, 독도에 대한 보고 잘 받았다. 독도를 일본이 가져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라. 앞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마네요 고시? 아니 심지어 일본의 편에 섰었던 박재순도 부정을 했었던 거다. 그렇구나. 요거 하나 좀 약간 통쾌하니까 한번 봐두시려고요. 일본 영토를 강점하고 싶었던 이유는 당시에 러일 전쟁 중에 군사적 가치가 제일 컸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의 그 유명했던 발틱 함대를 여기에 그 막로를 세운 이후에 굉장히 깨부심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치잡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물개하고 비슷한 종류인데요. 독점함으로써 어업 자원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이 강치는 그래서 그 뒤로 멸종이 되었습니다. 현재적 가치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에는 경제적 가치에 그 메탄하이드레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해 2000km에 한 150조 정도의 것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이게 상용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 가치는 어업권도 있고 뭐 조합권도 있고 영토적인 확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이유 군사적인 거랑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갑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군사 지도인데요. 일본의 육군 육지 측량부가 있었어요. 육지를 측량하는. 거기서 발행한 지도에 독도를 죽도, 그러니까 일본말로 읽으면 다케시마라고 되겠죠. 죽도라고 표기를 하긴 했지만 한국 영토로 분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1910년에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지로 들어간 지 26년이 이미 지난 때, 그리고 특히나 무슨 시기냐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제는 역시나 독도를 어느 땅으로 분류했다. 조선의 땅으로 인지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알고 있네. 일본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광복이 될 때 1945년 광복을 하지 않습니까? 광복이 되었을 때 스케핀 677호를 발령을 하는데요. 해방 직후, 광복 직후에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도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일본 제국주의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is 놓아줘야 한다. 뭘 놓아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보이는데요. 3번에 특히나 일본이 놓아주어야 하는 것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우리나라 독도 이름이 리앙쿠르락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확대되네요. 여기 리앙쿠르락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독도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봤듯이 독도의 이름에 뭐가 있었느냐? 뭐 석도, 뭐 돌섬,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리앙크루락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약간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리앙크루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섬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게 중립적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테이크가 아니라 다케시마를 적으려고 다케 아일랜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돌려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울릉도, 네, 울릉도도 돌려받았다라고 적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 여기, 여기 독도, 울릉도 여기 이렇게 해서 울릉도 독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직후 우리나라는 돌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려고 할 겁니다.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1949년 미국 국무부가 제작한 지도에 보시면요.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느냐.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땅을 이렇게. 쌤 잘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보시면 표기하기가 훨씬 편하죠. 여기 지금 일본어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네, 울릉도, 그 다음 독도. 네, 독도 여기 작게.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일본이 징징징징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여기거든요. 1951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1951년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을 때입니다. 1950년 우리나라 무슨 전쟁을 합니까? 너무 대표적이죠.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한국 전쟁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핀포인트가 조금씩 바뀝니다. 45년에 일본이 광복을 그러니까 패망을 자기네들이 네, 우리가 망했구나. 죄송해요. 라고 하는 것을 사인했을 때는 일본도 그렇고 연합국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니네 잘못했지?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면서 완전히 내용이 조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1951년이 되면은 미국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일본을 자기네 나라 우방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좀 써줍니다. 그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데요. 여기서 무엇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 네, 독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라고 얘기해? 징징징징 되면서 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니네 땅 가져갔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사인했으니까. 근데 이름 없잖아. 뭐가 없어. 독도가 없잖아. 라고 징징징 얘기를 하는 청구권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돌려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요? 계속 이야기하지요. 네, 첫 번째 울릉도의 부속도서, 그죠? 두 번째 울릉도하고 리앙쿠르 락스를 언제 돌려받았다고? 46년에 스케핀에 677호에서 이미 돌려받았어. 그리고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없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섬이 있는데 왜 그 섬들의 이름은 다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일본은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인한 적이 없다. 돌려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땅이야? 내놔. 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2년입니다. 1952년 이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간행한 주도에 보시면요. 죽도 네, 다케시마지만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52년에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토 분쟁화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디오 머그에 나오는 영상을 좀 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서경도 교수님이 보이니까 잠시 귀엽게 생긴 곰돌이 같은 교수님 얼굴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을 발견해 주세요. This military aircraft stayed there in this airspace. South Korea then sent up 2 fighter jets which fired warning shots at this military aircraft. 정말로 여기처럼 실시간으로 봤던 방송은 독도 아일랜드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바뀐 거라고요? 그렇죠. 하루 만에 이제 바뀐 기사들을 보면요. 밑으로 이제 내리게 되죠. 네, 여기 보면 디스퓨티드 독도, 슬러시 다케시마 아일랜드. 이게 조금 충격적이었죠. BBC에서 똑같이 하는 독도, 슬러시, 다케시마도.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일본 정부 쪽에서 CNN 쪽이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비디오 머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독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그런 곳에 우리가 독도 광고를 처음으로 냈었을 때요. 일본에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됐나 봐요. 광고가 나가기로 약속된 날 광고판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계속 일본 쪽에서 항의가 들어온다. 그것도 정부 측에서요. 그때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다 라는 광고가 아니었어요. 독도라는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나라에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도 독도라는 단어, 이스트시라는 단어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 정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광고판 회사에 컴플레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민간 차원에서 하는 일들에 관련된 부분도 일본 정부에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늘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해왔던 거를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루 만에 바뀌었던 부분도 반드시 이런 또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대부분은 잘 모르죠. 네,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명 얘기하는 이스트시, 쇼부 재팬 이런 부분에 관련된 바다 이름에 관련된 명칭에 관련된 부분이 병기가 되든 아니면 쇼부 재팬 단독 표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지. 이런 독도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병기 표기가 됐다는 자체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독도는 우리가 일본의 가장 큰 전략은 국제 분쟁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계속 디스퓨트라는 단어가 논쟁이 된다라는 단어가 독도와 다케시마에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정치 외교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외교적인 측면이야 외교부가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문체부 쪽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어떤 관광적인 측면, 한국관광공사라든지요. 물론 문체부 산하죠. 그래서 저는 문체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국민이 독도를 경험하게 하자. 우리가 즐기자라는 겁니다. 독도 얘기만 하면 일본에서 맨날 망언하고 이러면 진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즐긴다라는 것. 즐길 수 있는 섬으로 만들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 물론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문화를 우리가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해서 그게 바로 시조적 지배를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네, 저한테 정말 많은 제보를 해주십니다. 우리 네티즌 분들이요. 너무나 감사드리죠. 하지만 그 많은 걸 저희가 다 하기는 힘들고요. 사실 예전에는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지도에 칼로 긋는다든지, 그냥 펜으로 찍찍 그어가지고 이스트시로 바꿔놓는다든지, 그건 오히려 악영향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어느 미술관, 박물관에서 큰 지도에 쇼부 재팬만 단독 표기가 돼 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한 명이 얘기했을 때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갔을 때 그걸 보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메일 주소 하나 달라. 그럼 내가 왜 이게 이스트시가 맞고 독도가 맞는지를 영문으로 보내주겠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한테는 작은 행동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디스퓨트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그죠? DOK, DO만 딱 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다 함께 힘을 모은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저의 소개를 하고요. 오랫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았던 활동들을 해왔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CNN에서 굉장히 큰 오류를 하나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그 오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링크를 달았고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어떤 이런 왜 독도가 단독 표기가 돼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은 역시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를 하는 영어 영상을 첨부하고 세계적인 어떤 이런 언론 매체에서는 정확한 팩트만 해주길 바란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장이 어떻게 올지가 참 궁금합니다. 답장 오면 잘 먼저 연락드릴게요. 독도가 왜 니네 나라 땅이야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법이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봤을 땐요, 당연히 울릉도에서 독도가 87.4km,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엔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오키섬에서 독도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태종관지령, 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그런 문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미 일본의 어떤 역사적으로도 인정을 해왔었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건 억지 주장일 뿐이다. 네. 꿀팁을 발견하셨나요? 네, 뭔가 우리가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독도를 정말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서 한 번씩, 한번 보고,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네? 라고 하는 거 한번 즐겨보고, 친구들한테도, 독도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야? 제주도 같은 섬이야? 물론 제주도 같이 쉴 수 있는 섬, 휴양지는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우리는 좀 약간, 영어로 얘기하면 take the high road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세련되게 가볼 거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역사적으로 그리고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루하게 해봤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말려고 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영토 분쟁화 시키고 싶은 독도 말고도 우리하고 굉장히 많은 거리를 얘기할 수 있죠. 특히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이 곧 좀 다가오죠. 또 두 달 뒤면 8월 15일에도 또다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니 많이 아베가 갔니 안 갔니 라는 식의 이야기가 기사가 나갈 겁니다. 선생님 이거 가면 안 돼요? 신사 참배 가서 인사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자체가 전범자, 2차 세계대전 혹은 전쟁 중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모셔놓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스쿠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전쟁 자체, 전쟁 범죄 자체를 뭐 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히틀러가 잘했나요? 그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중국은 북한은 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면 안 된다. 특히나 더더욱 8월 15일은 아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과 이제 경제적 마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화이트리스트니 뭐식인지 어쩌고인지 막 얘기 나왔던 거 선생님이 잠시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잠시만요. 장을 꺼내오느라 시간을 조금 벌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1초 이렇게 받겠지만 2019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개월 전에 7월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었냐면 우리나라의 핵심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핵심 부품 3가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다 혹은 이걸 수출 규제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로 표현을 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입니다. 쌤 이게 왜 같은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하면 쟤 끄였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를 해주지 않고 재빠르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부품을 빨리빨리 넘겨주려고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놨었는데 서로 올려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부품을 니네 규제 이제 하면서 보내줄 거야. 그거 점검하고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주고 안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출 규제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반응은 이랬죠. 야, 이게 말이 돼?
이거 국제법상 이거 법률이 안 돼.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했었냐면, 야, 우리 이거 WTO 들고 간다. WTO 들고 간다. 그래서 제소한다. 라고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으로, 야, 니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계속 규제를 할 거면, 끝내는 우리 제소할 거야. 최후 통첩을 했었는데요. 사실 5월달에, 올해 5월이요. 2020년 5월달에 일본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야, 코로나 사태 너희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데 우리 그냥 이거 WTO 안 들고 가고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안 되겠니? 그래, 이제 수출 규제 풀자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요.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들고 가야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제법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한다면 2018년에 있었던 것으로 연원으로 넘어갑니다. 2018년에 대법원에서 야, 징용 언제 식민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해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렸더니 이제 일본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배상 안 돼. 판결 뭐라는 거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손 털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로 이제 수출 규제가 일어난 거고요.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는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WTO에 제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얘기 다 나왔거든요.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과의 경제적 마찰 뿐만 아니라 무역의 마찰, 네, 역사적인 마찰, 네, 그렇네요. 그러나 단 뭐는 없다. 네, 영토적인 마찰은 분쟁은 아닙니다. 너무 강조했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장면이긴 한데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나라도 정직하게 사과를 받고 옆나라 미워해서 우리가 얻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하면서 서로 이웃 나라를 돈독하게 챙겨가면 좋겠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관계가 1, 2년 사이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하는 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얘기해주고 잘한 건 잘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도 얘기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나요? 역사 선생님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 오늘 수업하시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영상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독도의 날 기억 좀 해주시고요. 독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